16세기 초반의 멕시코 고원에서는 적어도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1519년 스페인 군인 코르테가 600명의 병사와 함께 상륙한 순간부터 멕시코에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16세기) 중반이 되면 200만 명 이내로 인구가 줄게 된다. 수도권 인구 정도가 증발했다는 얘기다.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다. 모든 문명 사회에서는 자기들 먹을 것 이상으로 가축을 기르고 동물의 서식지를 마구잡이로 빼앗아 왔다. 그 구성원 사이에는 동물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가 살벌하게 퍼져가고 있다. 이런 바이러스는 의학의 힘으로 잠시 억누를 수는 있겠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없어졌다 다시 나타나고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나타나고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약한 고리를 습격하기도 해서 마치 군대의 전술과 비슷하게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중 하나였다. 걸리면 죽을 수 있다. 극성일 때는 뉴욕 길거리에서도 시체 썩는 냄새가 났었고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을 곳이 모자라고 사람이 죽어도 실어가지 못하는 곳도 많았다. 이렇게 대량 사륙의 굴판을 벌이는 게 바이러스의 진짜 목적은 아닐 것이다. 사람의 몸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도 유전자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껍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척추가 너무 빨리 죽으면 유전자는 널리 퍼질 수 없다. 첫째, 척추가 죽어서 누워있지 않아야 한다.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상태가 딱 좋겠다. 둘째, 척추가 적극적으로 바이러스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기침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상대방을 깨무는 것이든 뭐든 좋다. 유전자는 숙주로 하여금 유전자를 퍼뜨릴 충동을 강하게 느끼게 하면 할수록 자신의 생명력을 확보하고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유전자는 존나 이기적이니까. 유전자의 세계에는 법도, 양심도, 인간미도 없다. 누구도 좀비 바이러스가 느닷없이 생겨날 확률이 없다고. 그런 건 TV에서나 보는 거라고. 시건방을 떠는 인간이 있다면 당장 죽방을 날려주시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느닷없이 생겼듯이 좀비 바이러스도 어느 날 느닷없이 생겨날 수 있다. 어느 날 좀비월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인간이 기르는 가축을 모두 없애고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될 리가 없지. 내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좀비 바이러스로 턱하니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문명과 기술이 황폐해지고 맥소지탄만 남은 세상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인류학을 존나 공부하는 것뿐이다. 선사시대의 맹수때와 같다.
신석기 시기 이전의 생존 기술을 파악하고 익혀두어야 한다. 취직도 존나 안 되고 연봉도 찐따스럽던 우리 문송한 애들이 드디어 인싸 중에 핵인싸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룹의 핵심 참모가 되는 거다. 권력의 중심으로 가는 거다. 인기도 제일 많아지는 거다. 우리는 근대화된 우화열의 세상에 맞추어 살고 있다. 초중고대를 남들 하는 것만큼 하고 취업하려 애쓰다가 직딩이 되어 내가 필요 없어질 때까지 다니는 우리의 세상에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자비 따윈 없다. 우리는 우화열을 맞추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쳇바퀴처럼 반복하며 살았다. 마치 매트릭스가 만들어낸 가상세계처럼. 자로 잰 듯 정확하고 바이러스처럼 피도 눈물도 없이 인간과 지구를 점령하였다. 우리는 감염되었다. 우리는 이미 좀비들이다. 워킹데드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졌다고 해보자. 어느 날 모일모시에 인류를 멸망시킬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갔더니 엘리베이터 안에 핏자국이 낭자하다. 아파트 단지 안에 비명소리가 울린다. 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출근하지 말자.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재빨리 등화 관제하고 창문에 커튼을 친다.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남을 준비를 해보자. 당신에게는 3가지 무기가 필요하다. 첫째, 장병기. 자신의 키 정도거나 그보다 조금 더 긴 무기로 찔러서 공격하는 용도다. 군대에서 자신의 소총같이 어디서나 꼭 지니고 다녀야 한다. 너무 길면 휴대와 다루기가 힘들고 너무 짧으면 전투에 불리하다. 둘째, 단병기.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호신용 칼 손도끼로 장병기 사용이 힘들게 되었을 때 사용한다. 단병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치지 않기를 빌자. 셋째, 원거리 무기. 21세기 직장인이 활을 쏠 수 있을 리는 없으니 뭔가 던지는 무기를 개발해보자. 짧은 투착류를 표적에 꽂아 넣을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연습하라. 초창기 국가 은나라 전투요원의 모습. 장병기, 단병기, 원거리 무기의 분업과 조화. 이것이 만인이 만인에 대한 늑대와 같이 싸우는 모습의 사회에서 무장 매뉴얼이다. 긴 무기 하나는 있어야 한다. 돌려차기 잘하는 것보다 그냥 기다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플라잉 니킥이나 회오리 차기를 할 줄 아는 것보다 원거리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히 더 좋다. 물론 자객용 무기로는 품 안에 숨겼던 사시미가 적격일 것이다. 화살촉처럼 생기긴 했지만 생긴 걸로 보아 투창으로 쓰는 용도였을 듯. 자, 그럼 이런 무장 매뉴얼을 가진 두 사람이 동급의 무기로 무장하고 맞서 싸울 때 싸움의 기술이다. 상대방의 허점을 잘 이용하여 베고 찌르는 동작을 익히고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다. 반대로 먹는 것 구하느라 바빠 무술 따위 연마할 시간이 없다면 경쟁에서 점점 밀려난다. 먹고 살만하면 굶을 걱정 없이 활 쏘고 칼질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격차는 점점 벌어진다. 가난하면 더 가난해진다. 금속 무기는 기술과 관련되어 있고 기술은 권력이다. 상대방의 허점을 틈타 효율적으로 공격하도록 발달되었고, 동네 일진들끼리는 배타적으로 이런 초식을 지네끼리 공유하였다. 일진은 먹고 살 걱정 안 하면서 무술 연습할 시간이 많다. 일진이면 더 일진이 된다.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보자. 발전소도 안 돌아가고 송전 시스템도 망가져서 전기가 아예 끊어졌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내방 형광등이 안 들어온다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냉장고다. 인간이 식료품을 저장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있다. 전기가 끊어질 정도의 문명이 좀비들에게 패퇴한다면 동물들도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야생화된 돼지, 늑대로 다시 진화된 들개, 야생화된 소 등이 넘쳐나겠지. 좀비월드의 시대의 사냥에 대해 알아보자. 긴 창을 들고 야심차게 목책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오금이 저려서 신병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할 거다. 작은 소리에도 노이로제가 걸리겠지. 베어 형님 말씀에 따르면 곰은 4km 밖에서도 인간의 냄새를 맡고 호랑이는 아무 기척도 없이 다가와 뒤에서 덮친다. 호랑이를 목격할 때는 그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때뿐이라고 한다. 즉, 목책을 나서는 순간 우리 곰 친구와 호랑이 친구는 아, 인간이 목책을 나왔구나, 몇 명이 나왔구나, 맛있겠다. 얘네가 배가 안 고프면 다행이고 배가 고프면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러니 마을 밖을 나선 초기 인류 사회 인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고도로 집중된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우리가 다큐에서 보는 아프리카 부족민이 가볍게 즐겁게 사냥을 나가는 모습은 있자. 적어도 인간이 국가와 도로와 인프라를 정비하고 수십만 종의 동물을 멸종시키고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까진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목책 밖을 나서진 못했다. 그러니 인간을 보고 군침을 흘리는 각종 맹수들이 거의 사라진 지금의 아프리카와 비교하면 안 된다. 맹수들은 인간보다 서열이 위에 있는 존재였다. 인간이 맹수에게 느끼는 두려움은 좀비월드의 좀비떼에게 느끼는 두려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므로 맹수는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호랑이는 신령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는 것은 하늘의 벌이라고 생각했다.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물고 가서 자신의 은신처에서 산채로 먹어치운다. 보통 목을 물어서 기절시킨 다음 내장부터 파먹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디 동굴벽에 호랑이, 사자, 곰 등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걔네가 어떻게 사냥감이니 숭배하려고 그렸는지, 멋있어서 그렸는지, 그리는 취미가 있어서 그렸는지는 모르겠다만 사냥하려고 그린 것은 아니라는 거다. 사냥감은 인간이겠지. 좀비월드가 된 서울에서는 곰이 아마 킹왕짱 먹을 듯. 천적이 없으니 무럭무럭 자라 덩치는 산만해져 있겠죠? 곰이 앞발로 슬쩍 건드리면 사람 어깨 위에 있는 건 없어진다고 보면 됨. 그러고 나서 보란듯이 사람의 쓸개를 야무지게 빼먹겠지. 사냥을 나왔다고 치자.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야생소를 정면으로 만났다고 치자. 그럼 인간 몇 명이 이길 수 있을까? 최배달이 소랑 싸워서 이겼다는 말은 들어봤다. 아마 김동현이면 할 수 있겠다. 당연히 보통 사람은 야생동물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
물론 부상당할 각오로 용감하게 야생소를 덮치면 당연히 부상을 당하겠지. 소독약, 소염제, 항생제가 없는 환경에서 살이 깊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면 그냥 죽는 거다. 팔에 상처가 나면 팔을 잘라야 한다. 그러고 나서 대부분은 죽는다. 그러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여럿이서 조심스럽게 둘러싸고 창을 던져서 사냥해야 하는데 소가 여럿이서 둘러쌀 동안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툭 하면 도망을 가겠지. 창을 던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창을 잘 던졌다 쳐도 맞은 상태에서 바로 덤벼들겠지. 뿔로 인간의 배를 정면으로 쑤셔버리겠지. 성인 남성 상체만한 새끼 멧돼지를 잡을 때도 심지어 베어 그릴스 형님마저 긴장 타야 하는 거다. 그런데 문명이 사라진 세상에서 멧돼지는 커진다. 마티즈만큼 커진다. GOP 근무하던 애들 목격담이 다 구라는 아니라는 거다. 이와 같은 초기 인류 사회의 사냥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계속 도망다니게 하고 쫓아가는 방법. 죽을 때까지 쫓아가면 소가 지쳐서 꼼짝 못하게 되고 이때 힘 빠진 소를 멀리서 무얼 던져서 제압하는 단순 무식한 방법. 과연 저 뿔로 나의 배를 찔러서 내장이 쏟아져 나올 위험이 얼마나 있는지를 순전히 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도 지치지만 나도 존나 지치겠지. 둘째,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맹수가 먹고 남긴 소를 찾아서 먹는 방법. 맹수는 내장부터 파먹는다. 내장은 한두 시간 만에 상할 수 있다. 그래서 맹수는 내장부터 먹고 내장이 환장하도록 진화되었다. 바로 먹는 동물은 다 그렇게 진화했다. 인간은 꽃등심과 부채살과 채끝살을 좋아하도록 진화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있는 동물을 바로잡아서 먹는 종족이 아니었다는 거다. 실제로 석기시대 유물 중에는 동물의 사체를 가져와서 골수를 빼먹기 위한 돌칼이 널리 발견되기도 한다. 동물의 사체를 줍줍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사냥이었다. 이스라엘 캐셈 동굴에서 발견한 구석기 시대의 둥근 석기. 석기에 묻어있는 물질을 분석해서 이 석기가 골수를 먹기 위해 뼈를 부수는 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밝혀내. 그냥 돌덩이로 보이는데 그걸 주워다가 분석할 생각을 했어. 대단하다는 말밖에. 문명이 사라지면 인간의 서열은 내려간다. 호모사피엔스가 본래 만물의 영장이었다는 생각은 접도록 하자. 초기 인류 사회에서의 인간의 서열은 존나 낮았다. 좀비 월드에선 좀비보다 더 아래일 거다. 그나마 사냥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다면 가장 좋은 사냥 방법은 낚시다. 하지만 생선은 가장 빨리 상한다. 생선은 물 밖으로 꺼내기만 하면 바로 죽고 죽으면 바로 부패하는 까다로운 단백질원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선을 굽지 않고 날로 먹어도 존나 맛있도록 진화했다. 초기 인류 사회와 좀비 월드에서 냉장고를 기대하지 말자. 중세에 생선 염장법이 개발되기 전까진 그랬다. 생선은 잡은 배에서 날로 그냥 먹어도 맛있고
소화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입맛과 소화기관이 진화했다. 맛과 소화엔 전혀 문제가 없게 생겼잖아요? 호모사피엔스 등장 이후 몇십 년 만에 걸친 진화 과정에서 맛없는 것, 역하거나 금기시 되거나 먹으면 탈나는 것과 맛있는 것, 우선순위로 먹어야 하는 것, 맛은 그저 그렇고 먹을 만한 것, 후순위로 먹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분화되어 왔다. 이것은 호랑이나 곰이나 독수리나 다 마찬가지다. 사냥의 서열이 높은 모든 맹수는 내장이 가장 맛있고 내장을 가장 먼저 먹는다. 그러므로 먼저 상하는 내장이나 눈깔보다 나중에 상하는 꽃등심이 더 맛있도록 설계된 거다. 다만 어떤 부위든 빨리 상하는 생선의 경우 날로 먹어도 맛있도록 설계되었다. 전기와 상하수도가 끊어진 아파트에서 좀비월드를 맞았다면 어디다 목책을 세워야겠는가?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고 싶다면 바닷가 또는 한강변에 자리를 잡도록 하자. 생선을 싫어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좋아하도록 해보자. 미사리 암사동엔 석기 유적이 있고 초기 건국시 백제의 수도는 한강변의 풍납토성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강변은 식수로 얻을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겠다. 하류에선 목욕과 빨래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암사동의 유적이 풍성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당시로서는 대기업급 부족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유적이 그것 몇 개뿐일까? 한강은 부족 한두 개가 지배하기엔 너무 크다. 파보면 나온다. 아파트 짓느라 덮었을 뿐. 아파트 빽빽한 곳 보소. 미쳤다. 풍납토성이 뭔지 모르겠고 씨바 배가 고파 시절엔 아파트를 막 짓느라고 땅을 파면 국보급 문화재가 쏟아졌다고 한다. 그 안에 판잣집 짓고 사는 주민들 장독대도 국보급, 아기들 가지고 노는 공깃들도 국보급 문화재였단다. 이게 걸리면 아파트 못 지으니까 눈에 보이는 족족 부수고 없애고 했었다. 밟고 버리고 부수고 하여간 존나 별짓을 다 해도 국보급 문화재가 계속 나오니까 결국 딱 걸린 거지. 백제 문화유산의 양은 위대하다. 풍납토성 연구하던 무슨 교수인가 하던 양반이 그 당시 약을 바락바락 쓰고 울면서 천벌받을 새끼들아, 나쁜 놈들아를 외치다 공사판에 수없이 끌려나갔다고 한다.
이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우리 문화재청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완공 자리만 남기고 싹 개발하자고 난리다. 문화재화 하자면 보상이 너무 힘들단다. 맞다. 잘못 본 거 아니다. 보상이 힘드니까 싹 갈아엎자는 거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개발업자 이익 당사자들은 여기가 절대 백제왕성이 아니다. 문화재 가치가 별로 없다며 논문 비슷한 것도 써서 뿌리고 있다. 나름 보는 재미도 있다. 아파트 개발하느라 아주 그냥 인문한 꽃을 피우겠네. 대단들 하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씨발. 좀비월드가 펼쳐지면 일단 아파트에서 버틸 만큼 버텨야 한다. 일단 뭐 군경 소탕 작전이 있을 수도 있고 좀비 떼가 먹을 거 없다 싶으면 다른 지역으로 집단 이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상하수도가 막힌 아파트에서 똥에 묻혀 죽기 전에, 그리고 똥천지 아파트에서 그나마 먹던 물과 음식이 다 떨어지기 전에 짐을 싸서 탈출하도록 하자. 이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무슨 짐을 싸서 어디로 탈출하느냐는 생존과 직결된 고민거리다. 만약 누군가 믿을 만한 디렉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 좋을 것이다. 생존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베어 그릴스 형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생존 확률이 확 달라질 것이고,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전에도 좀비 상황을 한번 겪어봤고 심지어 잘 살아남은 선배가 있다면 뭐 말할 나위도 없겠다. 그러므로 책도 없고 유튜브, 인스타그램도 없는 초기 인류 사회에서 경험과 지식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다. 살아남은 경험이 있는 어른 몇 명이냐는 해당 부족의 지식의 총량을 말한다. 어른의 존재는 와이파이 터진 스마트폰의 존재와 같다. 생존 경험이 풍부한 어른이라면 먹어도 되는 풀과 먹으면 죽는 풀을 구분해서 알고 있다. 사냥감은 어디에 많은지 알고 있다. 어디가 위험한지 알고 있다. 다치면 뭘 먹고 뭘 발라야 하는지. 수명이 짧은 시절 40 넘는 아재는 부족 내 가장 핫한 인싸가 되는 거다. 신석기 혁명으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고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졌고 어른이 많아졌다. 인싸 아재가 많아진 초기 인류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아재로 보이는가? 좀비월드에선 내가 속한 집단 전체의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핵인싸. 하여간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싫든 좋든 떠나야 할 때가 온다. 챙겨야 할 것은 첫째, 당연히 무기, 긴 무기, 짧은 무기, 던지는 무기, 이렇게 세트. 둘째, 배낭 하나에 들어갈 도구들, 라이터, 될 수 있으면 많이, 돋보기, 라이터보다 중요, 밧줄, 손전등, 담요, 식칼, 돗자리, 텐트, 비상식량 등을 챙기도록 하자. 그러나 조심하자. 짐이 많아지면 기동력이 떨어진다. 좀비가 쫓아오거나 목적지가 예상보다 먼 곳에 있을 때 짐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 전투 상황에선 디버프는 물론이고 아무래도 완전 군장으로는
백병전에선 이기긴 어려우니까. 프라이팬이나 냄비같이 부피가 큰 것은 짐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100%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어찌어찌해서 강변의 은신처에 도착했다 치자. 물을 먹을 컵이 없네. 이래서 좀비월드에서는 대나무가 중요하다. 대나무가 있으면 편의성이 높아진다. 대나무 물컵을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데다가 두께만 적당하면 담은 물을 끓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나무는 한반도 남부에 분포하므로 한강변엔 대나무가 없다. 이럴 경우엔 나무를 베어다가 속을 파내서 컵을 만들도록 하자. 대신 이렇게 되면 나무컵을 부리에 놓고 물을 끓이기는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는 첫째, 강물을 끓여서 마실 수는 있다. 뜨겁게 달군 돌멩이를 넣어 순간적으로 물을 끓게 하고 마시면 된다. 둘째, 대신 생선을 잡아도 매운탕은 못 해먹는다. 모든 음식은 직화구이여야 한다. 맛을 떠나 고기류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채소는 끓는 물에 데치지 못하면 문제가 있겠다. 셋째,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 밥을 못 지어 먹는다. 생쌀을 잘 빻아서 가루가 된 곡물에 물을 부어 반죽해서 먹거나 그것도 아니면 물에 잘 불려서 씹어 먹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 사람은 밥심인데 큰일 난 거다. 운 좋게 곡식을 발견해도 농사를 해도 몇 알 안 될 텐데 도구가 없으니 그나마도 밥을 못 먹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밥도 밥이지만 뜨끈한 국물이 없는 식단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밥과 국이 없다는 거다. 삶의 퀄리티가 존나 내려가는 거다. 밥과 국이 없고 국밥도 없겠지. 살아남은 아재는 인싸가 될 수 있을지언정 국밥은 못 먹겠지.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 시기 토기의 발명, 라이프 스타일의 대격변을 가져왔다. 신석기 문화의 특징을 빗살무늬 토기라고들 하는데 매우 맞는 말이다. 어마어마한 삶의 질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다. 죽을 끓여 먹을 수도 있게 된 거다. 빗살무늬 토기에 곡식을 때려 넣고 물을 부어서 오래 끓이면 훌륭한 끼니가 완성되는 거다. 곡식의 나다를 입안에 불려서 한 알씩 씹어 먹다가 김이 폴폴 나는 죽 한 그릇을 손에 든다면 감명 깊은 일이 아닐 수 없겠다. 밥이 등장한 것이다. 어디 밥만 등장했겠는가? 닭을 삶을 수도, 매운탕을 끓일 수도, 거기에다 각종 채소를 넣어서 풍미를 첨가할 수도 있게 된 거다. 상당히 살만해진 것이다. 더 중요한 건 불에 구운 고기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어려운 나이든 양반들이 먹을 것이 생겼다는 것이다. 생각해보시라. 치과가 없다. 나이 들면 아무것도 못 먹는다. 요리라는 개념과 맛있는 것이 탄생하였다. 그렇다면 냉장고가 없는 시대에 배가 부른데 굳이 사냥을 더해서 고기를 쌓아둘 필요가 없었고, 농업혁명이 있기 전까진 곡식은 지들이 알아서 크는 거지 내가 노동력을 더한다고 빨리 크는 것이 아니었다. 어디에 출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공무원 시험이나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결론적으로 신석기 시기의 인간은 시간이 매우 많았다. 시간은 많고 남는 시간에는 맛있는 것을 먹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톡이라는 멋진 발명품에다 애정을 듬뿍 담아 꾸미는 것이 중요하겠다. 핸드폰 케이스에도 개성을 입히는데 자기가 직접 만든 톡이야 오죽하랴. 빗살무늬 톡이는 이렇게 탄생하였다. 이 폭풍 간지를 보라. 암사동에서 출토된 것인데 멀쩡할 당시의 간지를 상상해 보시라. 이 정도면 부종내 핵인싸. 이걸 가지고 손톱무늬는 하늘, 빗살무늬는 구름을 상징한다는 등 이런 개소리는 하지 말도록 하자. 설사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더라도 그걸로 진지하게 논문까지는 쓰지는 말자. 내가 다 부끄럽다. 인싸스러운 유머를 찐따스럽게 해설 말자. 핵심은 간지다. 인간은 벌써 몇십 년 전에 달까지는 잘 갔었으나 좀처럼 화성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우주선, 로켓 기술 문제 따위가 아니라 우주선에 탈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주 공간에 한 달 가까이 체류하다 귀환한 우주비행사로부터 발견한 사실은 근육을 쓰지 않는 무중력 상태의 나른함이 지속되다 보면 근육이 제 기능을 상실하여 지구에 도착했을 때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숨쉬기조차 힘들어한다는 것. 무중력이란 결과적으론 마치 인간을 파괴하는 마약과 같은 것이었다. 화성까지 가려면 현재 기술로 시속 10만 킬로로 달려서 360일 날아가야 하는데 360일 정도면 우주선에 탑승한 인간은 전부 폐인이 되고도 남는다는 문제. 여기에 소련의 한 학자가 나서는데 이분이 우주 공간에서 정상적인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어 몸소 증명하였다. 이 위대한 발명으로 인류는 화성으로의 여행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데 그 발명은 뭐냐면 우주선에서 그냥 운동을 매우 열심히 하는 거다. 여하간 우여곡절 끝에 우주공간 장기간 체류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하였으나 문제는 또 있었다. 장기간 우주 체류한 인간은 장시간 정신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다 보니 정신력이 아무리 강해도 얼마 안가 미쳐버리거나 우울증에 걸린다는 사실을 추가 발견했다는 것이다. 잠자다가 미쳐서 우주선 문을 열고 뛰쳐나가거나 동료를 싹 다 죽이고 자살이라도 하면 큰일이 아닐 수 없고 그게 아니어도 사소한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우주비행사 임무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거다. 여기에 또 한 명의 심리학자가 나서서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란 우주선 안에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인간은 하루 몇십 번씩 녹색잎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던 거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유전자의 기기묘묘한 변화는 놀랍다. 학자들은 동아시아인이 쌀밥에 맞게 혈당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럽인은 우유를 소화할 수 있게 유전적 적응을 하였다. 진화는 진짜 매우 조금씩 일어나서 뭔가 진화라 할 만한 것들은 최소 몇십만 년을 걸릴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1만 년 정도면 충분했던 것이다. 인간이 불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무려 호모 에렉투스 시절부터였고 150만 년은 더 되었다.
인간은 아득히 먼 옛날부터 불을 붙여서 맹수의 침입을 막고 밤새 몸을 따뜻하게 하고 도구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 수 있었다. 불이 없으면 생존은 불가했다. 불이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했다. 불을 봐야 안심이 되는 생활을 150만 년 동안 한 거다. 이쯤 되면 불에 대한 진화가 안 일어났다면 더 이상하겠지? 우리는 모닥불만 보면 즉각적으로 신체가 반응, 진화. 이 반응은 마치 마약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하다. 불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낀다. 불이 있으면 차분해지고 나른해진다. 장작 타는 냄새가 좋다. 장작이 타는 모양이 멋지다. 이유는 모르겠고 하여간 불을 피우면 좋다. 그러니 좀비월드에서 생존에 쫓기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매일 불을 피우도록 하자. 그런데 좀비월드에서는 목책을 짓고 사는 것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 아닐 수도 있다. 먹을 것을 구하고 농사를 짓고 뭔가를 만들고 수리하며 열심히 사는 것 말고 그냥 남의 것을 빼앗는 방법도 있긴 하다. 그러니까 목책 안에서 먹고 살만해지면 어느 날 불청객이 찾아올 수 있다. 이들은 꽤 많은 수의 건장한 남성 무리이며 청동기를 번쩍거리면서 왔다. 청동기는 권력, 폭력 기술의 독점이다. 이들이 차고 있던 청동기 무기와 장신구가 쨍그랑 번쩍거리는 것을 보고 목책마을 전체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 무서운 아저씨들은 언제든 목책의 남자들을 죽이고 식량을 뺏고 부녀자를 겁탈할 수 있는 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간지나는 것을 허리에 차고 왔다. 손잡이도 청동이다. 쫄만하다. 사실 조폭 아저씨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뭐하러 한 번에 다 뺏고 말겠는가? 그냥 살려두고 필요할 때 꾸준히 뺏으면 되잖아. 좀비월드에서는 식량을 생산해내는 쓸모있는 인간이 돈보다 중요한 자산이다. 죽이면 아깝다. 그래서 적당히 겁주고 식량을 걷어간다. 앞으로 꾸준히 내라고 한다. 고분고분 안 내놓으면 황막, 눈가를 뽑아버린다고 해둔다. 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둔다. 말 안 들으면 천벌받는다고 하고 허리춤에서 청동검을 꺼내 한번 휘둘러준다. 좀 세련된 인간이라면 내가 보호해주겠다고 한다. 나 말고 딴 애들은 더 가져가. 그래도 나니까 이 정도지. 나 아니면 너네 잣되는 거야. 대신 딴 애들 오면 나한테 말해. 이거 보이지? 이걸로 내가 확마 가서 회를 쳐버릴 거니까 확 씹어 그냥. 이라고 해도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국가가 탄생하였다. 국가는 조폭이다. 국가는 누나를 부라리고 청동무기를 휘두르며 탄생하였다. 청동기는 기술이고 기술은 폭력이다. 권력은 폭력을 독점한다. 따라서 초기 국가는 지금처럼 특정 국경선을 정해놓고 이걸 베이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영토 국가가 아니었다. 초기 국가는 내 말 듣는 애들이 얼마나 있느냐로 국력이 결정된다. 내가 돈 걷는 목책 마을이 몇 군데나 어디에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가지고 국가의 위치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고대 국가의 지도를 보면 국경선이 아니라 꽤 불분명한 세력권을 표시하는 정도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세력권 표기. 고산 칠성파의 지도를 그리라 해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도에서 보면 내 말 잘 듣는 점들의 모임으로 표시. 하도 불분명하니 과감하게 원으로 표시하는 호연지기.
우리 애들이 퍼져 있는 위치와 규모, 그런데 우리 애들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우리 애들. 그렇다면 깡패 국가 입장에서 얼마나 뜯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자. 너무 인정사정 보지 않고 한 번에 왕창 뜯어낼 경우 약탈당하는 애들은 죽어버릴 수 있다. 굶어 죽거나 자살하거나 또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판단될 경우는 무기를 들고 반항하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뜯어야 한다. 반대로 너무 덜 뜯을 경우 피약탈 세력의 힘이 지나치게 커진다. 이것이 누적되면 큰일 난다. 이런 집은 청동기 들고 눈알 부라리는 아저씨들을 더 이상 겁내지 않는다. 괜히 뜯으러 갔다가 처맞고 오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지점 사이의 조율이 중요하다. 너무 뜯어도 너무 덜 뜯어도 안 된다.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적정한 약탈량을 찾아내는 것이 국가의 운영 전략이 되겠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폭력이다. 이 폭력을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나만 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쑤셔서 죽여버리는 물리적 폭력과 굶겨서 죽여버리는 경제적 폭력으로 분화한다. 여하간 폭력은 나만의 것이어야 한다. 나의 셔틀들도 폭력을 가지는 순간 나는 좆되는 거다. 이것을 두고 유시민 같은 아저씨들이 일컫기를 권력의 독점적 소유권이라 하였다. 피약탈자에 대해서는 그러하되 약탈그룹 내부에서는 폭력이 독점적일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칠성파 경우를 생각해보자. 칠성파는 두목이 직접 나다니면서 삥 뜨는 것이 아니고 하부 조직이 다니면서 뜯고 그것을 다시 상부 조직이 뜯어낸다. 왜냐하면 조직이 커지면 내가 직접 다 다니면서 삥 뜨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하들 조직이 싹 뜯어서 나한테 바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문제. 하부 조직의 폭력이 나의 폭력보다 커지면 애들 컨트롤이 안 된다. 나의 폭력은 항상 가장 커야 하고 필요에 의해 나의 부하 조직에게 폭력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그 폭력은 나의 폭력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가장 큰 부하 조직 둘이 연합하더라도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약탈의 피라미드 구조가 성립하게 되는데 폭력의 크기는 당연히 역피라미드여야 한다. 주나라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춘추전국 시대가 온 거다. 지금의 미국은 이게 곧 안 될 것 같으니까 미치는 거다.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국가를 수립하였다. 청동기 문화와 함께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청동기 무기를 들고 눈을 부라리며 마을을 돌아다니는 깡패 집단들이 생겼다. 국가는 깡패질로부터 시작되었다. 국가의 본질은 깡패다. 적어도 국가복지 개념이 생기는 아주 최근 이전까지는 그렇다. 국가는 생존에 막 적응하던 서민을 갈취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약탈과 수탈로 부를 축적하고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나와바리를 넓혀갔다. 국가는 일반인에 비해 막강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국가는 음속보다 빠른 전투기를 날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우주 공간에서 망원경으로 당신이 손에 들고 읽고 있는 신문 기사를 볼 정도의 힘을 가진다.
국가가 마음만 먹는다면 아픈데 치료를 못 받아 죽는 사람은 없다. 폐지를 줍다가 다쳐서 굶어 죽을 리도 없다. 심지어 그 정도 기술력이라면 암이나 에이즈를 못 고쳐서 죽는 일도 없다. 이 모든 비극은 개인이 힘을 잃고 국가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생겨났다. 초기 국가의 전쟁은 국민과는 상관이 없었다. 마치 나와바리를 차지하기 위한 조폭 간의 난투극은 일반 시민과는 상관없는 것과 같다. 국가 간 전쟁은 국민들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게 일어났고 언제랄 것도 없이 늘 일어났다. 장례식 주차장, 공사장 공터, 초기 국가 간의 전쟁 장소도 마을이나 성이 아니고 그냥 공터였다. 그러니까 서로 장소 약속하고서 애들 대동해서 청동기 차고 우르르 나가 만나는 거다. 일단 서로 마주하게 되면 실제 싸움보다는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애들 숫자 보이나? 확마, 눈가를 막 잘근잘근 씹어서 막 어쩌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위협하여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이 실제 싸움보다 더 중요하다. 조폭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서로 피 안 보고 흉기를 공중에 휘두르며 간만 보다가 한쪽이 쫄게 되면 씹어졌다 라고 패배를 선언하는 식이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싶겠지만 실제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서는 아가리 파이터의 역할이 크다. 두 진영이 배치하는 가운데 아가리 파이터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욕을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병사들이 환호성 및 추임새를 넣으면서 나름 그루브를 잘 타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한쪽이 욕을 다하면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다른 쪽 아가리가 나와서 욕을 시작한다. 욕도 존나게 질서정연하게 했다. 이 정신나간 욕 배틀이 발달하거나 나중에는 아예 긴 문서를 펼쳐서 적어온 욕을 운율에 맞춰서 하는 골 때리는 방법까지 도건되었다. 그래서 삼국지나 열국지 같은 것을 보다가 양편의 군사가 대치한 가운데 장비가 조조의 무도함을 크게 꾸짖자 군심이 어지러워지고 유비군이 사기 백배하여 라는 대목을 읽었다면 대충 그러고 놀았구나 하면 된다. 가끔 가다 전쟁하기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나오지 않는다던가 말빨이 딸려서 욕을 존나 못하다던가 북피리 등의 전쟁 부금의 사운드가 좋지 않다거나 하는 국가가 있다. 이건 진 것으로 간주된다. 내가 공격할 순서가 아닌데 공격하는 경우도 진 것으로 간주된다. 설사 억지로 이겨도 비겁한 새끼로 간주된다. 이 거창한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는 자신의 나와바리를 일부 포기한다. 그러니까 초기 국가에서 공성전 따위는 없었단 뜻이다. 공선전도 없거니와 성을 깨트리고 들어가 무자비한 사륙을 하는 것도 없었다. 하긴 죽이긴 왜 죽이겠는가. 다 나한테 벌어서 갖다 바칠 앵벌이들인데.